매미가 우니까 여름이지. 태어나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엄마의 미역국이었다. 들기름과 조선 간장으로 끓인 뽀얗고 맑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싶은 생각에 입에 침이 고였다. 이번 기간 유일하게 나를 기다린 검은색 마티즈에 올라타자 심란했던 마음이 안정되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2번을 눌렀다. 아줌마들의 영웅으로 불리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노래의 후렴구가 몇 번 반복될 동안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찍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기어를 잡는데 배가 당겼다. 수술한 부위가 쿡쿡 찌르는 느낌도 들었다. 그제야 심한 운동은 삼가라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내 몸에서 떼어낸 자궁의 무게는 60g 정도였다. 인체 도감에서 보던 심장이나 간처럼 선홍색 빛을 띤 말랑말랑한 선지를 떠올렸었다. 이번 기간에 친해진 간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생각보다 근종이 컸다고 했다. 고작 60g짜리 살점을 떼어냈을 뿐인데 60년을 살다 온 노인의 몸이 된 것 같았다. 입원할 때만 해도 태어난 후 엄마에게 돌아갈 계획은 없었다. 대학교 입학 후 집을 떠나 엄마와 떨어져 산 시간이 그럭저럭 10년 정도 되었다. 언니처럼 야무지지 못한 내가 밥이나 제대로 해먹을 수 있겠냐며 엄마는 마지막 날까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지만 혼자 사는 일은 썩 나쁘지 않았다. 혼자 남은 엄마가 가끔 신경 쓰였지만 나는 대체로 잘 살았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식사로 나온 미역국을 본 순간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엄마의 담백한 미역국이 떠올랐다. 차가 일산을 지나 김포로 접어들 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본가가 있는 강화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은 더 달려야 했다. 은준이? 회관에서 모임이 있어서 전화 온 줄을 몰랐어. 왜 전화했어?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 엄마의 목소리가 끊겼다. 은영이야,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미역국 먹고 싶어. 덩달아 내 목소리도 커졌다. 말소리를 크게 하자 또 배가 당기고 쿡쿡 쑤셨다. 이마에 식은땀이 번졌다. 응? 왜 무슨 일이야? 딸이 집에 가는데 이유가 어딨어. 12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 엄마는 내게 하는 대답인지 분명하지 않은 답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뭐든 은주 언니부터 찾는 엄마의 습관은 변함이 없었다. 그 무심함에 나는 여전히 흔들렸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져 창문을 열었다. 운전석 너머로 보이는 7월의 하늘은 맑고 화창했다. 라디오에서는 이 여름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휴가지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잠시 우리 가족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어쩐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 금세 고개를 저었다. 라디오 속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세상 같았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에서 혼자만 쓴맛 사탕을 먹는 것 같았다. 오른쪽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두드려 보았다. 다행히 속이 빈 것 같진 않았다. 약간의 담김과 추위를 제외하면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평소에도 생리통이 심해 타이레놀 한 알 반을 먹고 잠든 날이었다. 새벽녘 심한 복통과 소변이라도 지린 것처럼 축축한 느낌에 잠이 깼다. 일어나 불을 켰을 때 눈에 들어온 광경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하얀색 침대 시트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내 잠옷 바지가 온통 피투성이었다. 코끝에 끼쳐 들어오는 피비린내와 아찔한 현기증에 몸이 휘청거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각종 검사를 마치고 이번에 병원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혹시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내게 물었다. 금색 안경테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심했다. 나도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평이한 말투로 아니라고 답했다. 어쩐지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작은 근종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적출해야 한다고 했다. 빨리 수술 일자를 잡으라는 말을 들으며 진찰실을 나섰다. 진찰실 문을 닫는 내 손끝이 심하게 떨렸다.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것이 내 몸속에서 혼자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차올랐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놀란 간호사가 뛰어와 나를 부축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행히 눈물을 참을 수 있었다. 강화에 도착한 것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였다. 대문 앞 넓은 공터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지난 설에 다녀간 이후 6개월 만이었다. 계절의 빛깔만 달라졌을 뿐 정물은 그대로였다. 집에 온 것을 환영이라도 하듯 우렁찬 매미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마치 머리 위에서 나를 보며 울어대는 것 같아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바라보았다. 여린 초록의 잎들이 진한 색을 더하고 잔뜩 물이 올라 무성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촘촘한 나뭇잎 사이로 높고 파란 하늘이 보였다. 나뭇잎 사이에 숨어 구애를 펼치고 있을 매미를 생각하니 그대로 누워 그들의 짝짓기 결과를 훔쳐보고 싶었다. 혼자 멋쩍은 웃음을 짓다 갑자기 찾아온 배고픔에 놀랐다. 며칠간 제대로 먹은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 따뜻한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서둘러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떠난 집에서 엄마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텃밭에 심어진 고추와 방울토마토가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있었다.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다. 새콤한 과즙이 입안을 가득 채우며 식욕을 자극했다. 아직 푸른 기운이 남은 방울토마토 하나를 더 따서 입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다. 뽀송뽀송한 바깥 공기와 달리 집안은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머물러 있었다. 불어 큰 소리로 집안을 향해 엄마를 불렀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그 앞에 얇은 이불이 깔려 있었다. 분홍색 꽃무늬 사이로 누런 얼룩이 남은 베갯잎에 짧은 곱슬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다. 엄마의 모습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영웅의 노래가 돌림 노래로 이어질 때까지 엄마는 답이 없었다.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질감이 공기에서, 벽지에서, 가구에서 흘러나왔다. 그 와중에 배가 고팠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춧가루가 말라붙은 커다란 김치통과 간장에 절인 고추장아찌 한 통이 전부였다. 달걀도 물도 없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온통 라면 부스러기 투성이었다. 싱크대 개수대는 누렇고 하얀 물때가 말라 있었다. 싱크대 하부장을 뒤져 사발면을 하나 찾았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은 모든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도 생활하지 않은 곳 같은 고요함이 느껴졌다.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뽀얀 먼지가 묻어났다. 장롱 앞에 커다란 갈색 이민 가방이 눈에 띄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두려움으로 가방을 열었다. 노란색 병아리가 그려진 내복과 분홍색 리본이 달린 원피스, 꽃과 나비가 달린 모빌 세트, 다양한 용량의 젖병까지 모두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이었다. 하나같이 포장을 뜯지 않은 새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다. 물어볼 사람은 언니밖에 없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나눈 것은 서너해 전이었다. 추석에 송편을 먹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전화를 걸었다. 아마 엄마가 불러준 번호를 전해 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던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휴대전화 연락처에 송은주를 검색했다. 송은주 미용실, 송은주점, 송은주간보호센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엄마는 어딘가 적어 놓았을 것이다. 텔레비전을 받치고 있는 서랍장을 뒤졌다.
줄이 그어진 일수수첩 같은 것이 보였다. 귀퉁이가 낡아서 찢어지고 누렇게 빛이 바랜 수첩에는 큰아버지 성함과 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차례로 적혀 있었다. 맨 첫 장이 큰아버지, 다음 장이 작은아버지였다. 그 다음이 큰고모, 그리고 작은고모 순서로 아버지의 형제의 서열에 따라 정리되어 있었다. 수첩을 뒤집어서 뒷장부터 빠르게 넘겼다. 5장을 넘겼을 때 언니 이름이 나왔다. 송은주, 593, XX, USA, XX. 꾹꾹 눌러 쓴 글자가 물에 젖은 것처럼 번져 있었다. 언니를 향한 엄마의 그리움이 담긴 것 같았다. 휴대전화에 언니 번호를 누르는데 타는 냄새가 났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물 주전자가 생각났다. 급하게 몸을 일으키는데 현기증이 났다. 벽을 짚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 밑이 까맣게 그을러 하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더운 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서늘하고 꿉꿉한 공기와 섞였다. 짱틀에 앉아 이마에 난 식은땀을 닦아냈다. 대문 밖 잎이 무성한 나무 밑에 엄마가 보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마당까지 겨우 100m. 5분 후면 집으로 들어올 텐데 대문으로 가려진 시야가 불안해 더욱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내 몸은 창틀을 벗어나 다리만 겨우 집안에 두고 있었다. 마당을 들어서던 엄마가 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내가 한 번 더 부르자 다시 움직였다. 뒤뚱뒤뚱 엄마의 걸음이 이상했다. 우리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걷는 모양새였다. 150이 겨우 넘는 작은 키에 보기 좋게 살집이 있던 몸은 몇 달 사이 뚱뚱한 몸이 되었다. 나는 엄마를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얼굴도 몸도 지난 설에 보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엄마, 어디 아파? 걸음이 왜 그래? 살이 찐 거야? 부은 거야? 현관으로 들어서는 엄마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엄마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앓는 소리를 내며 현관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 신발을 벗었다. 무릎으로 기다시피 해서 거실 안쪽에 펴진 이불 위로 가서 누웠다. 엄마, 나왔어. 언니가 아니라 실망했어? 나는 하나도 안 반갑지? 등을 보이고 몰어 누운 엄마는 정말 내가 안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제법 큰 소리로 말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낯익은 중년 탤런트 서너 명이 나와 기억력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며 각자의 경험담을 떠들었다. 박장대소하며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엄마의 코골이 소리와 묘하게 어울렸다.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고 내 가방에서 쇼를 꺼내 엄마에게 덮어주었다. 모로 누운 엄마의 키가 한 뼘은 줄어든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흰머리도 늘어나고 양쪽 뺨 위로 검버섯이 뚜렷하게 피어 있었다. 살짝 벌린 입술 사이로 보이는 치아에는 초록색 나물 찌꺼기가 보였고 쾌쾌한 입냄새도 났다. 불과 몇 달 사이 이 집도 엄마도 낯선 풍경이 되었다. 잠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언니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플 만큼 쓰리던 속도 잠잠해졌다. 자꾸만 눈이 감겨와 엄마 등에 붙어 몰어 누웠다. 쿰쿰한 냄새와 따뜻한 등이 불안한 마음을 잊게 했다. 이대로 조금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귓속을 파고드는 비명 같은 매미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로 옆에 매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어두워진 공간에서 눈을 뜨고 정신이 멍한 채 한참을 생각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몸을 돌려 일어나려다 엄마를 발견했다. 깊은 잠에 빠진 엄마 얼굴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다. 몸을 일으키는데 눈앞에 보라색 섬광이 비쳤다. 다리가 꺾이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고 의도하지 않게 엉덩방아를 찧었다.
뭉근한 아픔이 가시길 기다려서 무릎 걸음으로 형광등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간신히 벽을 잡고 일어서 불을 켰다. 환한 불빛 아래 드러난 집안 풍경은 익숙한 모습 그대로였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쌀을 씻고 신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거의 이틀 만에 밥을 먹었다.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입이 써서 맛을 느낄 수 없었지만 찌개에 밥을 말아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비웠다. 커피가 있을 리 없었지만 언니를 생각하며 싱크대 찬장 어딘가에 쟁여놓았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주방을 뒤졌다. 내 예감은 적중했다. 커피 믹스만 먹는 엄마가 카누 블랙 한 상자를 모셔둔 것이다. 커피까지 마시고 나니 조금 살 것 같았다. 어느새 저녁 6시였다. 자는 엄마에게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깨웠다. 엄마를 몇 번 불렀더니 눈을 떴다. 나를 보고 있는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은 매우 낯설었다. 엄마, 나 은영이 아까 왔는데 모르겠어? 엄마의 미간에 내 천자가 그려졌고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까만 눈동자가 텅 빈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엄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대충 빗어넘기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명 우리는 한 공간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문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엄마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구분짓는, 내가 함부로 열 수 없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엄마를 보았다. 은영이 왔구나. 난 또 누군가 했네. 언제 왔어? 전화라도 하지.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 어찌나 반가운 기운이 담겨 있는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다. 저녁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 매미 소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안방에 아기 물건은 뭐야?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몇 번 씹지도 않고 한 그릇을 비워낸 후 입맛을 다시는 엄마에게 물었다. 네 언니 곧 애기 낳잖아. 언니 임신했어? 출산이 언젠데? 그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속을 태웠게. 11월에 나온댄다. 딸이래. 입맛을 다시던 엄마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검버섯이 피고 흰머리가 늘어난 엄마 얼굴이 몇 시간 만에 우리 엄마처럼 보이는 순간이었다. 분명 잘된 일인데 마음이 이상했다. 엄마 나이 30일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4살, 3살, 연년생 2딸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엄마는 늘 바빴고 우리는 일찍 철이 들었다. 언니는 뭐든 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아왔고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엄마에게 보태주며 일찌감치 가게에 도움이 되었다. 엄마는 언니를 남편이자 자식이자 동지로 생각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무난히 합격하고 집을 떠나던 날 언니는 봉투를 내밀었다. 용돈을 쪼개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100만 원이었다. 언니가 떠나고 엄마는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 돈은 언니 이름으로 만든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언니가 형부를 데리고 왔다. 멀끔하게 생긴 얼굴과 깔끔한 옷차림이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 아들 같았다. 언니는 졸업 후 결혼과 동시에 유학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남자 쪽 집안에서는 허락한 상황이었고 언니 몫의 유학 비용도 모두 대준다고 했다. 우리 은주가 똑똑한 아이라네. 시어른들께도 잘할 거고 자네가 꼭 은주 편을 들어줘야 해.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형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다. 집이 좁아 잘 데가 없다며 언니와 형부를 밤차로 올려보내고 그 밤 엄마는 또 울었다. 그렇게 아까운 말이라도 해보지. 엄마는 꼭 그러더라. 진학 대신 집에서 가까운 직장에 다니고 있던 나는 점점 엄마의 청승이 싫어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언니에 대한 짝사랑이 안타깝기도 했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언니의 무심함에 화가 났다. 더 이상 언니와 엄마 사이에
들러리로 끼어있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미국은 한국처럼 산후조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 미국 여자들이 엉덩이도 크고 애기도 잘나서 금세 수영하고 그런다던데 여자는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면 평생 고생해. 네 언니는 내가 가서 해줘야지. 미역국도 끓여주고 가물치도 한 마리 고아 먹이고. 엄마는 내일이라도 떠나는 사람처럼 꿈에 부풀어 있었다. 엄마가 끓이는 미역국을 생각하니 다시 입안에 침이 고였다. 너도 같이 가자. 내가 혼자서 저거 다 들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찾아가기 힘들어. 이참에 너도 가서 미국 구경도 하고. 엄마가 나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동의를 구했다. 언니가 뭘 잘못했거나 우리가 크게 싸워 틀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철이 들고부터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다. 성당에서 가족들만 모여 결혼식을 올리고 언니는 곧장 미국으로 떠났다. 강화집에 혼자 내려가는 엄마의 등이 작은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함께 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팀플하기로 한 동기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엄마를 따라 강화도로 내려갔을지도 모른다. 강화도도 아니고 미국을 엄마 혼자 보낸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또다시 언니와 엄마 사이에 깍두기처럼 끼는 게 싫었다. 나는 간절한 엄마 눈빛을 외면하고 다 먹은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몹시 어지러웠다. 추위야 복통, 몸살기 같은 근육통이 수술 후유증이라고 했다. 다행히 집에 온 첫날 이후로 다른 증상은 괜찮아졌다. 한 번쯤은 엄마 앞에서 매우 아파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내 몸은 눈치 없이 회복이 빨랐다. 딱 이틀간 환자 행세하고 냄새나는 냉장고와 먼지 쌓인 집을 참을 수 없어 일을 시작했다. 엄마의 살림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 엄마는 아침도 먹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나갔다. 며칠 지켜본 바로는 잠도 식사도 회관에서 해결하는 것 같았다. 내가 온 첫날을 제외하고 엄마는 밤 10시나 되어야 귀가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텔레비전 앞 엄마의 지정석에 눕는다. 냉장고 묵은 때도 벗겨내고 텃밭에서 걷어온 채소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냈다.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누런 이불은 갖다 버리고 새로 이불 몇 개를 구매했다. 아직 배가 당기는 느낌을 잊을 수 없어 집안을 뒤집지 못했지만 거실과 주방은 물걸레로 2번이나 닦았다. 자리에 누운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엄마가 코를 골았다. 빨간색 꽃잎이 촘촘히 박힌 하얀 이불이 엄마를 더욱 까맣고 지저분하게 보이게 했다. 아무것도 모르나 보네. 인터넷으로 주문한 여름용 차렵 이불이었다. 손바닥에 닿는 시원하고 보드라운 느낌이 좋았다. 내일쯤 주문한 염색약도 도착할 것 같았다. 염색이라도 하면 좀 달라 보이겠지? 활짝 열린 거실 창문에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손바닥을 뻗어 손톱과 비교해보니 새끼손가락 손톱 크기였다. 며칠 전부터 밤이 되면 희미하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ASMR을 배경삼아 엄마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왜 남의 집을 기웃거려? 우리 사이가 미국에서 박사하는 사람이고 둘째 사이가 경찰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개 짖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엄마인 줄은 몰랐다. 어디 불이라도 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눈이 떠지지 않았다. 옆으로 몸을 돌려 엄마가 누운 자리를 쓸어보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잠이 깼다. 얼른 일어나 거실 창문을 내다보았다. 엄마가 화를 내며 대문을 잠갔다. 엄마의 동선을 눈으로 쫓으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잠깐 누웠는데 3시간씩이나 잠을 잤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무슨 일이야, 남들 다 자는 시간인데. 현관문을 잠그고 2-3번 당겨보는 엄마에게 물었다.
어떤 미친놈이 집안을 기웃거리잖아. 생긴 건 멀끔하게 생겨서 어디 할 짓이 없어 남의 집을 넘봐. 문단속 잘해야지. 엄마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기세로 씩씩대며 말했다. 근데 엄마는 자다가 말고 밖에 왜 나간 거야? 그것도 이 새벽에? 네 언니 주려고 산 게 없어졌잖아. 네 형부 미국에서 맨 햄버거만 먹고 몸이 남아나겠어? 그래서 이장한테 말해서 꿀 좀 샀지. 마트에서 사는 건 설탕물 섞어서 만든 가짜고 내가 미국 사는 사위 줄 거라고 좋은 걸로 받아달라고 했지. 근데 그게 갑작같이 없어진 거야. 나는 엄마 말을 들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형부를 만난 건 결혼을 허락받으러 집에 온 날과 결혼식장 딱 2번이었다. 그런 형부에게 언제 정이 들어 꿀단지를 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어디가 엄마가 둔 데를 까먹었겠지. 아니면 이장님한테 안 받은 거 아니야? 엄마는 펄쩍 뛰며 자신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데 그런 걸 잊어버리냐며 나를 타박했다. 이럴 때 보면 우리 엄마가 분명했다. 밖에서 본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 몰라. 이 동네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키는 크더라. 엄마는 귀찮다는 듯이 다시 자리에 누웠다. 욕을 몇 번 더 중얼거리더니 코를 고는 소리로 변주했다. 썰물처럼 소란스러움이 밀려나간 자리에 나는 혼자 남았다. 달아난 잠은 쉽게 올 것 같지 않았다.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다. 엄마 말처럼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하지만 대문 밖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다. 잠금 장치를 열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다. 오래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넓은 공터에 이슬을 머금은 네 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2걸음 가다 다시 뒤를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창문에서 한 번 더 밖을 내다보았다. 언뜻 대문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뿐이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엄마의 흰머리는 검은색으로 물들어 갔다.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게 고집이 있었는지 몰랐다. 한사코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엄마의 행동은 꼭 6살 먹은 어린아이같이 무논리의 떼쟁이였다. 결국 출산을 앞둔 언니에게 함께 가겠다는 약속으로 극적 타결을 보았다. 조금만 만지면 바스러질 것 같은 엄마의 머리카락에 연모제를 바르고 중화 처리를 한 후 에센스 샴푸로 머리를 감겼다. 내친김에 등을 밀어주고 꼭 샤워하라는 말로 으름장을 놓았다. 까만 때가 끼고 망가진 손톱을 다듬자 10년은 젊어진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났다. 엄마도 개운한지 거실 지정석에 누워 낮잠을 청했다. 엄마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정리해 세탁기에 넣고 욕실 정리를 마쳤을 때는 대자로 팔을 벌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일어나면 엄마가 좋아하는 삶은 달걀에 시원한 식혜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냄비 속에서 아웅다웅 부딪히며 삶아지는 달걀을 보고 있자니 지금 나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대자로 누운 엄마 옆으로 갔다. 나도 엄마처럼 대자로 팔을 벌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심호흡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 순간 손바닥에 흥건한 물기가 만져졌다. 문득 응급실로 실려가던 밤이 떠올라 손에 묻은 물기를 코에 가져다 댔다. 조금 따뜻한 느낌에 익숙한 냄새가 났다. 피비린내와 다른 비릿하고 이상한 냄새, 소변이었다. 엄마가 누워있는 자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엄마를 흔들어 깨우며 불렀다. 눈꺼풀이 올라가고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텅 빈 눈동자.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담고 있지 않은 검은 동공이 시장 좌판에 늘어선 해동생선 같았다. 나는 흔들던 동작을 멈추고 무릎걸음으로 텔레비전 앞으로 갔다. 텔레비전을 받치고 있는 서랍을 열어
엄마의 수첩을 꺼냈다. 맨 뒷장에서 가까운 곳 모서리를 접어 표시한 부분을 열었다. 휴대전화에 언니의 미국 번호를 눌렀다. 미국이 지금 몇 시지?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신호음을 들으며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헬로. 잠이 덜 깬 것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 은영이에요. 은주 언니 좀 바꿔주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처제?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이름이 처제는 아니었지만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내 심장이 속도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안도감에 왈칵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마가 아프다고 말했다. 언니가 사는 산호세는 한국과 16시간 정도의 시차가 난다고 했다. 남자는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언니를 큰 소리로 불렀다. 잠시 후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언니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는 엄마가 의지하고 믿었던 송은주답게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나는 자꾸 목소리가 잠기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여러 번 헛기침했다. 또박또박 발음에 주의하며 엄마의 상태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가 의심된다는 내 의견도 덧붙였다. 병원부터 모시고 가. 동네 말고 시내로 나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 그리고 바로 연락해. 돈 있지? 없으면 내가 보내줄게. 나는 그녀가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감정도 섞여 있지 않은 언니의 담담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꼭 연락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를 끝내자 등에 땀이 흘렀다. 그러다 안심하고 있는 나에게 화가 났다. 나는 여전히 엄마에게도 언니에게도 깍두기 같은 존재였다. 습관처럼 아랫배에 손을 가져다 댔다. 이제 아무렇지 않았다. 엄마는 이불에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았다. 자세를 모로 눕히고 이불을 끌어내자 바지가 젖어 이불을 꽉 잡고 있었다. 엄마를 옆으로 굴려 이불을 끄집어냈다. 빨간색 꽃무늬가 누렇게 물들어 애매한 주황색이 되었다. 이불을 둘둘 말아 품에 안고 세탁기에 넣었다. 정말 치매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마음 한편에는 공연한 걱정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질병 중 하나이고 어쩌다 소변 실수를 했을 것이다. 몸도 추스를 겸 집에 머물면서 엄마를 돌보면 금세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엄마는 치매 걸린 사람치고는 너무 멀쩡해 보였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돌아다녔다. 은영아, 은영아.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을 지웠다. 잠에서 깬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나는 삶은 달걀과 식혜를 챙겨서 엄마에게 건넸다. 유정란이 맛은 좋아. 사람이고 짐승이고 알맹이가 튼실해야지. 너도 먹어봐. 꼬숩다. 나는 공연히 화가 나서 엄마 입술 위에 붙은 달걀 노른자를 딱밤 때리듯 날렸다. 엄마는 연신 맛있다고 하며 식혜를 소리나게 마셨다. 이불은 어디 갔어? 바닥이 차갑다. 엄마가 오줌 싸서 빨려고 세탁기에 넣었어.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화내며 말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먹던 달걀을 손에서 놓쳤다. 또 그랬니? 내가 또 그랬구나. 또 그랬어. 엄마가 자기 주먹으로 어깨며 머리며 허벅지를 때렸다. 나는 엄마를 말리며 무슨 말인지 물었지만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엄마 목에 걸린 핸드폰을 뺏어와 이장을 검색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에서 엄마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의 대소사를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설이나 추석 때 몇 번 인사를 나누어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나는 그렇게라도 도리를 하고 있다고 위안 삼으며 언니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다급한 내 목소리를 듣고 이장 내외가 달려왔다. 그들은 몇 달 전보다 더 늙고 걸음이 느려진 노인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신은 이제 죽어야 한다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처럼 두 사람은 엄마를 달랬다.
10분 정도 땅을 치며 통곡하던 엄마가 울음을 멈추고 자리에 누웠다. 나는 장롱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서 엄마를 덮어주었다. 엄마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두고 모로 누웠다. 이장 내외가 간다는 인사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엄마 모시고 큰 병원 가봐요. 치매가 온 것 같아. 마당을 나서며 이장이 말했다. 나는 설마 했던 사실을 확인받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지난번부터 이상해졌다고 했다. 생전 안 그러던 양반이 사위줄 꿀단지 잊어버렸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지를 않나. 머리며 입성이며 지저분하게 하고 댕기고 회관에서 다 같이 밥을 먹으면 그렇게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는 거야. 혼자 사는 양반이니까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아, 왜 오줌 싼 거요? 이장 부인이 이장을 보며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렇지, 푸성기 좀 나눠주려고 집에 들렀는데 이불에서 오줌을 싸시더라고. 내가 놀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창피하시는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쫓아내더라니까. 그리고 나서도 두어 번 실수하는 걸 봤지. 이장 내외는 안쓰러움과 책망을 담은 눈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돌아갔다. 나는 어디든 기댈 곳이 필요했다. 공터에 세워진 내 차 보닛에 두 손을 얹고 엉거주춤 서서 심호흡했다. 그러다 엄마 생각이 나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는 말짱한 얼굴로 달걀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뭐가 재밌는지 큰 소리로 웃었다. 나를 힐끔 보며 껍질을 깐 삶은 달걀을 권했다. 엄마, 나랑 병원에 가자. 식혜를 다 마시고 밥알을 입에 털어넣던 엄마의 동작이 멈췄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엄마에게 외출용 겉옷을 입혀주었다. 엄마는 내가 하는 걸 지켜볼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우리는 공터에 세워진 차에 올랐고 나는 엄마의 안전벨트를 메어주었다. 말없이 앞만 보고 있는 엄마가 두 손을 마주잡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나는 잠깐 엄마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다. 내비게이션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이름을 검색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시동을 켜고 막 출발하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언니였다. 전화기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지금 병원을 가려고 하는 것과 이장 내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래도 치매는 아닐 거라는 내 의견을 덧붙였다. 언니는 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말과 함께 최대한 빨리 들어올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11월 출산이면 지금 비행기 타는 거 위험하지 않아? 오늘 병원 가보고 엄마 상태 봐서 우리가 갈게. 나는 이곳 상황보다 출산을 앞둔 언니가 먼 거리를 오는 게 신경 쓰였다. 무슨 말이야? 출산이라니? 나는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와 안방에 선물로 준비한 아기 물건에 관해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언니는 숨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우리 딩크야. 연애할 때부터 약속했어. 이달 안에 들어갈게. 그때까지만 고생해. 나는 머릿속에 멍해져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언니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 수술했어. 그래서 지금 자궁이 없어. 나는 고백하듯 언니에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건 울음소리 뿐이었다. 정작 울고 싶은 건 난데 이번에도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내 이마에 땀이 흘렀다. 너무 더웠다. 잎이 무성한 나무 그늘은 저 멀리 있었고 매미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엄마는 차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뭔가를 쓰고 있었다. 나는 보조석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었다. 차 안의 더운 열기가 내 얼굴을 덮쳤다. 엄마 얼굴에 땀이 흘렀다. 엄마 많이 덥지? 더워야 여름이지. 저놈의 매미는 지치지도 않나 봐. 밤이고 낮이고 계속 울어. 매미가 우니까 여름이지. 엄마가 내 얼굴에 손 그늘을 만들어주며 말했다. 이렇게 보니 우리 엄마였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거니까. 언니가 온다고 했으니까.
다 괜찮아질 것 같았다.